마지막으로 정례 4번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 4번 환자분은 67세 여성 윤 씨입니다. 이분은 6년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셨고 4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되었다고 들었으며 올해 A1C가 7.6%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없었고 알부민요와 CKD 같은 오간 데미지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럼 맨 처음 고려할 것은 혈당 강화제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분이 과연 스타틴을 드셔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이분이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스타틴을 드셨다면 그와 함께 지금 현재의 위험도를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10-year ASCVD 리스크를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지금도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스타틴을 꼭 드셔야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그가 발견이 되어서 스타틴을 계속 드시기로 하였습니다. 약 처방으로는 이분은 혈당이 약간 증가하였고 현재 당뇨로 인한 오간 데미지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나글리틴, DPP4 인히비터 저용량과 메포민 복합제를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의 경우에는 로주바스타틴이나 아톨바스타틴이 혈당을 조금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제일 적은 피타바스타틴으로 바꾸어서 처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타틴을 처방할 때 맨 처음 고려해야 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과 디슬리피데미아가 아니라 바로 ASCVD의 리스크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예방약이자 치료약이다 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스타틴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는 이미 ASCVD가 발생한 분이거나 아니면 ASCVD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입니다.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분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분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계없이 스타틴을 쓰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이 되겠고 10년 ASCVD 발생 위험들을 평가할 때 꼭 고려할 점은 인종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영국인, 유럽인 같은 분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을 위시한 동아시아인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인이 될 텐데요. 이 동아시아인들이 유럽인과 미국인에 비해서 ASCVD 발생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종적인 위험도가 함께 고려되는 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툴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발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인종적인 위험도를 반영한 평가 툴인 큐리스크3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큐리스크3의 경우를 증례 3에 넣어보면 57세 남성이고 175cm에 92kg고 A1C는 8.7, 혈압은 145, LDL 토탈 콜레스테롤 235, HDL 콜레스테롤 35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레이쇼는 6.7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프리딕션을 해보게 되면 인종을 특별하게 밝히지 않으면 10년 SCVD 위험도가 22.8%가 되지만은 SCVD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스트에시안, 대표적으로 차이니즈를 넣게 되면 15.7%로 평가가 됩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인종적인 위험도를 고려한 평가 툴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고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을 평가하는 더 정확한 툴이 나오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년 SCVD 위험도를 평가했을 때 10년 리스크가 7.5나 10% 이상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카로티드 울트라소노에서 아세로스크로시스나 플락이 발견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CT 안지오나 카로티드 소노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이나 폐암검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체스트 CT나 압도멘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나 여울타, 아세로스크로시스가 발견이 되면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 2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인가 1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인가가 중요한데요. 2차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ASCVD가 있는 분, 플락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플락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고 심지어 리그레션까지 시킬 수 있는 도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도즈로서 한국인에서 시행된 스타틴 도즈는 아토바스타틴으로는 20ml 이상, 로슈바스타틴으로는 10ml 이상이 되겠고 레이싱 트라이얼 결과 로슈바스타틴 20과 로슈바스타틴 10과 20, 아지에틴 10ml를 비교했을 때 로슈바스타틴 20ml를 사용했을 때보다 로슈바스타틴 10ml, 아지에틴 10ml 복합제를 사용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조절이 더 잘 되고 ASCVD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적게 발생하고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도 좀 더 적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20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10ml와 에제티니브 10ml를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한국인에서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서는 아토바스타틴 10ml나 로슈바스타틴 5ml를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 40% 이상의 감소 효과가 기대가 되고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아이버스 검사, 즉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소노 검사에서 아토바스타틴 80, 로슈바스타틴 40을 사용해야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소노에서 관상동맥의 플락 리그레션이 보고가 되었었는데 한국인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소노로 시행된 플락 리그레션이 아토바스타틴 20, 로슈바스타틴 10ml만 사용돼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또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닙도 한국인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레이싱 트라이얼 결과 그 의견이 더 근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틴 에제티닙 처방 시 교육할 내용은 혈관벽 내막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성이 영상검사에서 발견이 되었거나 아니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한데 스타틴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예방하고 아주 약을 잘 드시고 조절이 아주 잘 되길 조절을 잘 할 경우에는 플락의 리그레션도 시킬 수 있는, 즉 플락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약임을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타틴 복용할 때 근육통이나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RCT 결과 스타틴 복용 중에 생기는 근육통은 노시보 이펙트에 더 가깝다는 것이 확립이 되었고 혈당이 약간 올라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스타틴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미리 설명하고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제티닙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스타틴의 효과를 높여주는 약으로 흔히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환자가 이미 죽상동맥경화증이 이미 있는 상태거나 ASCVD가 있으면 계속 스타틴을 드시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할 때 교육 내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다음이 있습니다. 우선 혈압이 원래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상태인 고혈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혈압을 자주 재는 가정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가정혈압 측정을 할 때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바로 앉아서 아침에 2번, 자기 전 2번 재고 빼지 말고 다 적어 오고 일주일치는 적어 오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하루 4번 재기 힘들다면 아침에는 꼭 재도록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목표가 심장과 혈관, 콩팥에 무리를 주고 손상을 일으키는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임을 미리부터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할 때 이미 심장과 혈관, 콩팥에 손상이 없는지 보기 위해 혈액검사, 심전도, 소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맞게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뒤 2주나 한 달 내에 다시 검사를 해서 혈압약이 잘 듣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미리 교육을 하면 좋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현기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거나 잇몸이 부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것도 라포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SGLT2 이니비터를 처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SGLT2 이니비터가 혈액 내 포도당과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당뇨를 조절하고 혈압과 체중을 조절하는 좋은 약이다. 따라서 당뇨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심부전, 만성 콩팥병 예방에 효과적인 매우 중요한 약임을 미리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때문에 질염이나 방광염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말씀해 주시라고 미리부터 설명하는 것이 라포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목마르고 허기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목마르고 허기지더라도 음식, 음료수를 먹지 말고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미리 설명하는 것이 SGLT2 이니비터 사용 후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변량 증가와 약간 탈수 비슷한 증상을 호전시키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합병증이 이미 발생했거나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은 혈압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하지만은 치료 혈압 하한치인 110에 70 미만으로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SGLT2 이니비터, ARB, 아니, 카베딜로레나 비소프로롤, 네비블로라 같은 베타 차전제나 스피로락톤 등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심부전 환자의 예후 호전을 위한 약물로서 심부전 치료제로 봐야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SGLT2 이니비터나 ARB 등의 혈압약 스피로락톤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예후 호전을 위한 약물로서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포닉유리아나 인슐린은 당뇨 환자의 고혈당에 의한 급성합병증 예방과 만성합병증 중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서 개념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고 설포닉 유리아 중에 안정성이 비교적 확립이 된 글리클라자이드와 글리미피다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개발 전에 우선적으로 사용된 메포민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개발 이전에 유일한 당뇨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에 근거가 있었던 약물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과체중 비만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UKPDS 연구가 유일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더 대혈관 합병증에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1차약으로 더 널리 사용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당뇨 환자의 SCBD 예방약에서 더 나아가서 당뇨와 무관하게 심부전이나 만성 콩팥병 예방약 치료제로서의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병성 신병증뿐만 아니라 IgA 네프로피시나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같은 사고체 신염에서의 신장보호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 당뇨 환자의 SCBD 예방약에서 더 나아가서 당뇨와 무관하게 비만약, 만성 콩팥병 치료제, 심부전 입원을 줄여주는 심부전 치료제로서의 근거를 더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는 음주나 흡연 등 중독 행동을 줄이는 항갈망제로서의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환자들을 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